오늘부터 취소소송상 협의 소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에 관해 살펴봤었고요. 피고적격과 원고적격을 합치면 원고로서의 당사자, 피고로서의 당사자,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합치면 당사자적격이라고 하죠. 이번에 다루게 되는 이제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역시도 원고적격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의 소익의 법적 근거라고 보게 되는 행정소송법 제12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의 제목, 표제는 원고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조는 1문과 2문, 즉 전문과 후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죠. 후문, 2문에 있는 내용을 판례는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학설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는 법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12조의 제목이 원고적격이기 때문에 1문의 내용도 2문의 내용도 둘 다 마찬가지로 원고적격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설은 2문의 내용은 원고적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본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2문의 내용을 보시면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밖의 사유라고 했습니다. 학설과 같이 이것을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여러 가지 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소개한 것이고 그 외에도 협의의 소익이 부인되는 상황들은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효과가 소멸한 상황인 것이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 등의 집행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만약 판례와 같이 본다면 이와 같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학설에 따르게 되면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라는 표현, 그 법문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부인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처분 등을 취소함으로써 여전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익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의 소익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의 경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고 나서 2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2개월이 다 지난 것이죠. 2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 이런 것들은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영업 허가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통상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정지, 금지 의무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취소,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그 2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업정지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겠죠.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그 상대방에게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영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효과는 소멸된 것이고요. 그리고 처분 등의 집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갑이라는 사람의 집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 대집행을 들어가서 강제 철거를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우리 집을 부수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은 결국 강제 철거를 들어와서 우리 집을 부시고 있어요. 그럴 때 그의 저항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싸워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저항해서 안되고 이를 참아야만 하는 수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방금 앞에서 영업정지는 금지 의무,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강제 철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집행행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강제 철거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에게 말씀드린 수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 철거가 종료된다면, 그 집행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은요, 수인 의무 부과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인 의무 부과라는 효과가 소멸했다. 기간이 경과돼서 부작위 의무 부과, 그 효과가 소멸됐다. 집행이 종료돼서 그에 따른 수인 의무 부과, 효과가 소멸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다 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이라거나 그 강제 철거,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실익이 없다라고 볼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남아있다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밑에 38조에서요.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에 12조를 준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원고적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우리가 원고적격에서 배웠을 때 대상적격이나 아니면 피고적격 등과 달리 원고적격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은 지금 보시는 12조에, 그리고 무효등 확인 소송은 35조,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은 36조의 별도의 원고적격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12조를 다른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에 준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뭐 그런 이유에서 보더라도, 원고적격 규정이 다 각각 별도로 있다라는 이유에서 보더라도 38조에서 12조를 준용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의 소익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협의의 소익은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이 소송을 제기해서 얻을 이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입니다. 원고가 주관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그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소송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별도의 명문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요구되는 소송 요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소송법은요, 취소송은 물론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 이르기까지 협의의 소익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취소송만큼은 12조가 원고적격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문의 내용은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통설의 견해가 됩니다. 밑에 행정심판법을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행정심판법 13조를 잠깐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 보시면은 1항이 취소심판, 2항이 무효등 확인 심판, 3항이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 규정입니다. 그럼 지금 취소의 협의의 소익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에서 취소의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적격이었다면 밑에서는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1항을 보면 되겠죠.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원고적격은요,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예, 대동소이하죠. 소송은 처분과 함께 등, 그 재결을 다툴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등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변경이라는 것이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변경이 좀 추가되어 있을 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뒤에 있는 이문을 보시면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취소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 2무는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이 되는 것이고, 통설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13조 1항 2무는 협의의 심판 이익에 관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협의의 소익에 관해서 그 근거 규정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필기노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에서 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봤는데요.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에서도 봤었고,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에서 봤었고, 다시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에서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세 가지가 사실은 소의 이익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상적격, 중학교를 졸업했다. 원고적격,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협의의 소익,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대상적격은 어떤 행위를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그 행위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적격은 누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협의의 소익은 소송의 자격, 어떨 때 이 소송의 소의 이익을, 협의의 소익을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소송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대상적격은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상적격은 행정처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행정처분이어야만 합니다. 원고적격에서는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협의의 소익은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앞에서 영업정지와 강제철거를 예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정지기간은 경과가 됐고 상대방에게 영업을 할 수 없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는 소멸했으며 더 이상 아무런 의무 부과가 없습니다. 강제철거 역시 수인 의무 부과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는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협의의 소익, 여기에다가 원고적격을 더하면 광의의 소이익이 되고, 여기에다가 대상적격을 더하면 최광의의 소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소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디까지를 묻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세 가지를 모두 다 상정해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이 표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최광의의 소익으로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을 모두 어떨 때 논점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의 이익, 대상적격은요, 행정행위, 10가지 종류의 행정행위가 있었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크게 이렇게 나눴었고요.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 10가지 종류의 행정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처분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봄에 있어서 이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행정행위라면 대상적격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실행위라거나 내부행위라거나 행정입법이라거나 이와 같이 행정행위가 아닌 것들이요, 행정행위의 개념징표를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도 과연 행정처분 내에 포함시켜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논점이 있었습니다. 형식적 행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이만큼이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범위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만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적격은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적격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요. 주로는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 원고적격 문제가 생겼었어요. 대립된 이해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동일한 이해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대립된 이해관계에는 제3자든 동일한 이해관계에는 제3자든 간에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면 우선은 원고적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법 분쟁의 이유형이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내가 허가 등을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처분이 나왔습니다. 만약 그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한다면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 영업허가, 건축허가 등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부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신청한 행위로서 영업허가나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본인이 맞습니다. 이처럼 행정법 분쟁의 제2유형에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예도 사실 있기는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를 한번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현재까지 예는 이 판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적격이 문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었었는데요. 한국인 남자하고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를 갑이라고 하고 중국인 여자를 을이라고 했을 때 중국인 여자는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총영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증 발급은 입국 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국 허가가 거부가 됐어요. 이 중국인 여자 을하고요,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 한국인 남자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부양 능력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집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거부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거부가 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면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2018년도 5월 15일 날 선고된 판결입니다. 최초로 이런 말을 우리 판례가 꺼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처음 꺼냅니다. 행정법 분쟁의 이유형은 그 신청을 했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나왔을 때 그 처분의 상대방이냐 아니면 제3자냐 그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사증 발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중국인 여자가 바로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고적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류형에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건 이유형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죠.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개직구 일간추라고 했어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간추, 일반적이고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이익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간접적이고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불과할 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가 없다. 외국인이 입국을 하려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증을 발급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 사증을 발급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네, 뭐 뒤에는요, 사증 발급받은 후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도 뭐 당연히 거쳐야 되겠고요.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네, 그 중에 중심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된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 단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요, 중국인 여성 을이죠.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네, 이런 접근을 처음 한 겁니다. 실질적 관련성 또는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 실질적 관련성 또는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이 외국인, 중국인 여성 을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관련돼서 어떤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해 놓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가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 할 법 정책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다. 반면 여기까지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반면 부분을 보시면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이나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귀화 허가에 대한 문제, 국적법상의 귀화 허가 문제. 귀화 허가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나온 거예요. 귀화 불허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출입국관리법상 당신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나가세요 라는 강제 퇴거 명령을 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등을 다투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죠? 이런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어쨌든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 있고 들어올 때는 적법하게 들어왔지 않는가? 상당 기간을 체류한 사람으로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형성한 경우 이어서 해당 처분에 이것은 귀화 불허가 처분,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처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증 발급의 문제와 비교를 하면서 강제 퇴거 명령이라거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이라거나 아니면 귀화 허가 거부 처분이라거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입국을 해본 적이 없는 중국인 여성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질적 관련성이나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행정법 분쟁의 이유형,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요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원고 적격을 부정을 했던 것이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계 각국의 입법적인 태도인 것이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이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일 뿐이고,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이 출입국관리법이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이 인정돼야지,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돼야지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텐데 그런 사익까지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예를 듭니다.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엔 우리는 출입국관리법, 그쪽에는 출입경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출입경관리법에 따르게 되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입국을 시켜달라라고 입국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사증 발급을 거부할 때 거부 등 출입국 관련 재반 결정에 대해서 아예 외국인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아예 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예 봉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이 중국 국적자에게 우리 출입국관리 행정청의 사증 발급 거부, 입국 허가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무조건 원고 자격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추가적인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필기노트로 돌아가게 되면 원고 적격의 문제는 보통 상대방과 제3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이면 법률상이익이 인정되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요. 제3자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은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적격이 부정되었다. 행정법 분쟁의 이유형입니다. 이유형에서의 이례적인 케이스를 본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을 했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이 있어야만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으니까 협의 소익 문제도 이 범위 안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네,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깐 올라가 보면요. 원고 적격과 협의 소익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금 제가 협의 소익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 원고 적격과 이래저래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선 행정소법 12조 자체가 표제가 원고 적격이기도 하고요. 통설은 12조 이문을 협의 소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2조 이문을 판례와 같이 원고 적격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협의 소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원고 적격으로 전혀 해석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 소익의 논의를 할 때는 상당히 긴밀하게 원고 적격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또 이런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A라는 처분에 의해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지금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권리나 이익이 지금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침해입니다. 지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협의의 소익도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소의 대상이 되는 A라는 처분에 의해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그 A라는 처분을 취소 판결을 통해서 제거하게 되면 지금 침해되고 있는 권리나 이익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권리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처분이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A라는 처분을 제거하게 되면 그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나 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겠죠. 그러므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요. 원고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협의의 소익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실익이 있다라고 보겠죠.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익은 사실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행정처분에 의해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동그라미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원고의 권리나 이익은 회복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므로 협의의 소익도 함께 인정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요. 처분의 효력이 아직 실효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봤던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 따르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라고 하게 되면 사정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이처럼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 적격 인정되면 협의의 수익은 인정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이미 실효되고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돼서 실효가 되었고 강제 철거의 집행이 종료돼서 실효가 되었고 현재 그 처분의 효력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처분의 상대방이죠. 영업정지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 철거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입니다. 하명 처분의 상대방이고요. 좋아.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 적격은 인정이 되겠지. 법률상 이익은 인정이 되겠지. 처분의 상대방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처분이 실효되었다면 2개월이 경과하고 집행이 종료가 되고 이렇게 실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래를 보시면요. 더 이상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원고 당신은 그 A라는 처분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게 아니다. 침해 X.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래 위법할 수도 있겠지. 그 영업정지 처분이 그래 확인해 보면 위법할 수도 있을 거야. 그 강제 철거가 확인해 보면 위법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 위법할 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도 맞아. 그래서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 판결을 내리면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내리면 뭐 하겠냐.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현재 침해되고 있는 권리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다? 주관적 소송이다.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고 더 이상 당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주관적 소송이라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더 이상 이 소송은 필요 없는 소송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상황에서는요. 비록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조 2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판결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그 얘기는 뭔가 부수되는 이익이 있다면 원래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소 판결이 나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수되는 이익이 있다면 그럼 예외적으로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이 상황을 지금 12조 2문에서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네, 원고 적격과 협의 수익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원래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행정소송법 12조 2문 규정을 통해서 한번 봤고요. 원고 적격과 협의 수익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봤고요. 바로 처분의 효력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A라는 처분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게 맞을 테니까 그 A 처분을 제거하면 당연히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거고 협의 수익이 인정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협의 수익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부정되는데 이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어떤 부수되는 이익이 있는 상황이겠죠. 최광희의 소익으로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에 있어서 어떨 때 논점으로 걸리는지 행정회의가 아닐 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리고 이미 실효된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때 대상적격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이 논점으로 걸릴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인데요. 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이런 관계를 한번 보세요. 행정소송법 12조 2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처분 등은 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죠. 이 처분 등의 효과가 라고 했어요.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효과가 소멸했다고 했습니다. 효과가 소멸했다. 효과는 뭐예요? 법적 효과를 말하는 거죠. 법은 무슨 법이죠? 실체법을 말합니다. 실체법은 무슨 법입니까? 법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 법의 실체는 뭔데요? 사인의 행위 기준, 즉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법의 내용,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법, 실체법적 효과, 법적 효과,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효과예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겠죠. 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소멸을 했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래에 있는 필기노트로 가갖고 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효력과 효과, 효력과 효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조 2문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효과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은 이 12조 2문을 효과라고 읽지 않고 효력이라고 자꾸 읽으세요. 야,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다음에도 말이야 뭔가 회복되는 법률사항이 있으면 그 소송 가능할 수 있잖아. 효력이 소멸한 다음에 처분에 뭐가 효력이 소멸했을 경우에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엄연히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효력이라고 자꾸 읽는 걸까요? 효력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효과를 그렇게 그냥 효력이라고 읽어도 되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교수님들이 이 효과를 법에는 엄연히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효력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요. 행정처분이 있죠. A라는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요.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조세부가 처분, 과세처분을 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과세처분을 했을 때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신민이라는 친구한테 세금을 좀 1,000만원 정도 받아야겠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제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 처분은요. 그 처분서가 송달돼서 저한테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제 손에 들어와야 됩니다. 처분서가, 처분통지서가 저에게까지 송달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처분은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태어나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는 거예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왜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는 목적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밥을 달라는 거죠. 네,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는 방법을 통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을 하죠. 만약에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라는 명언이 있는 것입니다. 네, 불로소득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울고 일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을 해서 남겨놓은 어떤 성과물이 있을 텐데 그 성과물이 바로 내가 태어난 효과죠. 처분도 똑같은 겁니다. 처분이 태어납니다. 처분이 발생을 하죠. 효력이 발생을 해요. 이게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처분이. 그러면 이 아이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 처분도 처분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처분은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면, 더 이상 그 처분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왼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는 사망한 것입니다. 처분의 효력은 소멸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소멸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태어나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고,
효과가 소멸하면 효력도 소멸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12조 2문은 지금 음영을 칠해놓은 아랫부분이죠.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효과가 소멸됐다는 것은 분명히 효력도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12조 2문을 효력이 소멸했을 때는 말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효과의 소멸로 보셔도 되고 효력의 소멸로 읽으셔도 되고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러면 12조 2문이 왜 그렇게 돼 있고 왜 효력 소멸이라고 읽는지도 같이 봤는데요. 이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이런 그림을 하나 좀 보려고 그래요. 12조를 다시 눈으로 확인합니다. 1문에도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문에도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과연 그것은 같은 걸까요? 만약에 저것이 같은 것이라면 그럼 1문도 2문도 둘 다 원고적격의 문제가 될 겁니다. 2문은 1문과 같은 규정일 거예요. 만약에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과 2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1문이 원고적격이니까 이건 협의의 소익이 될 겁니다. 2문의 내용이 1문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밝힘으로써 과연 2문의 내용이 원고적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협의의 소익의 문제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대상적격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상적격에서는요, 이 부분에다가 행정행위를 배치를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행정행위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아래 부분에 여기와 여기가 처분이다. 여기가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이 위의 상황에서는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의 개념 범위가 똑같고 그것이 바로 실체법적 개념설, 이론설이었었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서는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의 개념 범위가 서로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조금 더 넓다. 행정처분이 좀 더 넓게 이해된다. 그것이 바로 쟁송법적 개념설, 이원설의 입장이었었는데요. 당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 위에 기준을 행정행위가 잡았었다라고 한다면 대상적격에서 이번에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12조 2문이거든요. 2문을 살펴보기 전에 1문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겠죠? 1문은 우리가 취소상 원고적격에서 배웠고요. 그것은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라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요. 이 1문은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원고적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이 위에 거, 이 일원론에 따르게 되면요, 일원론은 12조 2문에 있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도 12조 1문에 있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일종으로서 서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고요. 학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조 1문과 2문은 그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달라. 이건 다른 문제야. 그래서 이쪽을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이 되는 것이죠. 1문과 2문은 동일하지 않아. 동일하지 않아. 항상 이원론, 이원설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 했어요. 조금 더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큼 넓어져? 이만큼 넓어져. 그쵸? 네, 이만큼의 범위 내에서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대상적격에서 봤을 때는 저 오른쪽에 넓어지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그 밖에 2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었죠. 여기에는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확인 소송. 네,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일원론은 우리가 궁금한 건 2문, 12조 2문도 원고적격의 문제가 맞다. 12조 2문도 원고적격 규정이야. 그러니까 1문도 2문도 둘 다 원고적격 규정이고 여기서 본 것처럼 행정소송법 12조가 원고적격 이렇게 표제를 달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다. 잘못이 없다. 입법 비과오설.
1문도 2문도 모두 다 원고적격의 문제이니 12조의 표제가 원고적격으로 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야. 이건 똑같은 거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럼 이에 따르게 되면요, 12조 2문의 범위만큼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그만큼 넓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만큼 넓어지는 만큼 원고적격이 넓어지고 있는 거야. 원고적격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원론, 그것이 아니지. 1문과 2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은 좀 달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1문이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라면 2문은 협의의 소유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어. 12조 안에는 분명히 2문 부분에 협의의 소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제목이 원고적격이라고 돼 있지?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군. 입법 과오설. 이렇게 봅니다. 얘를 원고적격설, 얘를 협의의 소익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얘를 입법 비과오설, 얘를 입법 과오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위에 얘는요 똑같은 거고, 밑에 얘는요 조금 더 이문이 넓어지는 겁니다. 네, 1문, 이 1문의 이 범위, 법률상 이걸 뭐로 봤어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봤죠? 그럼 여기서는 넓어지는 부분이, 그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미 처분의 효력은 소멸이 된 상태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 취소 판결을, 소송을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가서 취소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해서 취소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의미밖에 없어요? 그 처분은 위법했었다,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었어 라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그 위법성을 확인받을 만한 뭔가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느냐. 위법성 확인의 이익. 앞에는 뭐라고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1문은 법률상 보호이익이고요. 뒤에는 이미 효력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형성소송이라고 볼 수가 없고, 형성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힘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이 법률관계를, 현재의 법률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처분 효력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과 같이 권리소송, 일반적인 소송은 권리소송이죠. 법률관계를 다투는. 일반적인 권리소송에서는 이 형성이라는 것, 형성력이라는 것을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취소송과 같은 행위소송에서는요, 그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 행정처분이 법률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처분의 효력을 변동시키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마치 앞에서 효과가 소멸했을 때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처럼, 원래 형성력이라는 것, 형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처분의 효력을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교수님들이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지? 효력이 변동된 거야. 형성력이 인정되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결국 그것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효과가 소멸한 것과 효력이 소멸한 것은 다르지 않은 것이고,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하고 처분 효력이 변동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한 문제로 처분의 효력이 변동되는 문제로 이해를 하시고 설명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형성소송은 1문까지고요. 2문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2문에서 조금 더 넓어진 이 부분이요.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라고 한다면 효력 변동시킬 게 없잖아요. 이미 없잖아, 효력이. 그래서 이때는 그 위법성만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거예요. 위법성만 확인하는 소송. 위법성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남게 된다. 확인소송이라는 거고요. 확인소송이 되어버린 이상 그 법률상 이익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은 위법 확인의 이익인 거죠. 위법성을 확인받을 이익인 겁니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 계속적이란 건 과연 뭘까?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사례들을 좀 보면서 이런 경우가 바로 협의 수익이 문제돼요. 이런 경우가 또 문제되고요.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상 학생들은 이 협의 수익 부분만 오면 뭔가 스텝이 꼬이는 느낌, 머리가 꼬이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협의 수익이에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복습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해오셔야 되고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필기노트를 보면서 좀 많은 고민을 이래서 이랬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12조 2문을 왜 학설이 이 협의의 소익설로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고 독일에는 행정법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에도 똑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걔네들은 원고적격 규정에 우리의 12조 2문 같은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취소송은 엄연히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도 4조 1호에서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효력을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을 변동시키기 위한 형성소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에는요, 별도 조항을 둬가지고 원고가 저는 이 소송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받게 돼 있어요. 원고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아니,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왜 신청하는지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취소 판결을 받으면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거쳐요. 심사를 거쳐서 처분의 효력은 비록 소멸됐지만 이미 끝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이 사람이 좀 얻는 부분이 있기는 있네. 좋아. 그러면 단순히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 소송은 계속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소송을 재판 절차에서 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하시죠. 이런 결정이 나와요. 원래는 끊어줬어야 되는 소송인데 원래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소송인데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소송 절차는 유지를 하되 방금 전까지의 소송은 형성소송으로서의 취소였던 것이고 지금부터의 소송은 계속적 확인소송으로서 취소입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취소는 계속되고 있는데 효력이 인정될 때까지는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형성소송으로서의 취소이 존재했던 것이라면 효력이 소멸한 다음에는 원래 같았으면은 종료됐어야 될 소송인데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연장된 생명이에요. 연장된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적이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지금부터는 위법성만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계속적 확인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네, 독일에서 그렇게 계속적 확인소송에 대한 별도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약간 스텝이 좀 꼬여가지고 12조 안에다가 한 번에 통째로 넣다 보니까 좀 이런 모양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원래의 취지는 계속적 확인 소송으로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학자들은 12조 2문을 원래의 의미대로 독일에서 가져왔으니까 독일에 있던 그 원래의 의미대로 확인 소송의 계속적 확인 소송의 문제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